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보다 10여일 먼저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가 먼저 판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증인 서너 명을 신문하며 변론 진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상을 비껴나간 헌재의 심리 장기화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원 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함께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해소를 위해 흠결 없는 판결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최장기간 평의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논의 내용은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길어질수록 여론전은 격화하는 양상이라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동시에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두 사건을 따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달 각각 변론을 마쳤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동시에 선고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 헌재는 이 같은 전망을 깨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후 있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는 앞선 변론 과정에서 한 총리의 묵인과 방조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계엄 선포 전 한 총리가 참여한 국무회의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관심인데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국회의 탄핵안 의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한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는데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하기로 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마땅하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고 순서 관련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제라도 지정된 건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탄핵 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 예상하시나요? 저는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여일 앞서 탄핵안이 의결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걸 두고도 여당은 변론 기일이 더 빨리 끝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칙 위반이란 야당 비판에 방어선을 친 셈인데 민주당은 헌재가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방침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이러니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 충돌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걸 둘러싼 정치적 해석도 분분합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과도 연관돼 있는 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데 일단 다음 주가 여야 운명을 가를 최대 고비가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아온 계란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등 여야의 장외 투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 대신 헌법재판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나라는 더 어지러워진다며 헌재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당장 내일이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누군가 던진 계란과 바나나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계란을 맞았고 다른 의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선 강민국,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시위와 천막 농성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각 내지는 각하가 나올 수 있도록. 추경호 의원이 야당 의원들 바로 뒤에서 탄핵 기각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추 의원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항의가 나왔는데 추 의원은 먼저 시위하고 있었던 건 자신이라며 방해한 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근처 릴레이 1인 시위와 노숙투쟁을 이어갈 계획이고 민주당도 도보 행진과 단식, 주말 장외 집회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정치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러다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여야의 공통된 걱정이지만 이제와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점 역시 여야가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행은 정부가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체포 대상이 아니냐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연일 부각했는데 발언을 두둔한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개시를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몸조심 발언을 두고 여당 반발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폭이나 할 법한 그건 아니냔 건데 개딸 동원령, 제명국가 같은 날선 표현까지 이 대표 비난에 동원됐습니다.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닙니까?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 야당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에는 할 테면 해보라면서도 탄핵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가 몇 명인지도 함께 답하라고 되받았습니다. 평소에게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탄핵을 할 거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건 인정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걸 지적하는 내용 아니었냐며 이해할 수 있다고 감쌌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에 주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듯 최 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다만 중도층 민심과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탄핵안 발의 시기는 고심하는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매우 크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에서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의적 예측과 정부의 범람이 헌재를 향한 불신과 선고에 대한 혼란의 실마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에 잇따른 반려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총기 사용 지시 관련 정황을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내 강경파를 이끄는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았던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는데 법원에서 이미 7차례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보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질책석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은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4번 시도 만에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했다며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3%로 모두 올리고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입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보다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포인트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매달 12만 4천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실제 내는 돈은 6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1억 8천여만 원으로 지금보다 낼 돈이 평생 5천만 원 정도 많아지는 셈입니다. 물론 소득 대체율도 오르는 만큼 받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 은퇴한 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또 25년 동안 받는다면 모두 3억 1천여만 원을 받게 돼 지금보다 2천여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 역시 적잖게 쏟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청년 세대 정치인들이 특히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 의원은 40명, 기권한 의원도 44명이나 됩니다. 재석 의원 3명 중 1명꼴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건데 거대 양당이 합의한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이탈표입니다. 반대표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3040 청년 세대 정치인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혁안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뿐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수령 연령 상향 조정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은 합의에서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는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미래 세대는 기성 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혁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여야 지도부는 청년 세대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연금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린 데서 의미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반발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비판이나 비난을 감수하면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론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의 수혜자가 기성세대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급여 지급액 44조 원의 3.6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은 1212조 9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대상 지정과 함께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대상 제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 관세와 관련해선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조치와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안덕근 산업장관이 다시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알려진 뒤 첫 방미죠. 네, 안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만남이 예정돼 있어서 공항에서 바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방미는 4월 2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 정부와 미리 조율됐던 일정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말기에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국가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세 대응과 민간국가 지정 대응에 동시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안 장관은 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민간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만나서 정확한 사유와 그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최대한 그 민간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협력하고 산업 협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네, 민간국가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절차상 당장 삭제가 만약 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 협력 과정에서 추가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간국가 대상이 확정이 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과의 연구나 이 방문을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 장관은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학기술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 국무부도 미국은 한국과 견고한 과학 연구 분야 협력이 계속되길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상호관세 대응책도 궁금한데요.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상호관세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이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번 방미의 주된 목표는 원래는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상호관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뒤 3주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은 안 장관은 내일은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협력 채널 구축에 공을 들였는데 이번 방미에서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FTA를 체결하고 나서 지금 관세는 사실상 양국간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관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좀 하고.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라고 지칭하면서 이번 상호관세에서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티 15에 포함될지에 대해 묻자 안 장관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대부분 미국산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장관은 한국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단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뒤에 추후 협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현재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이슈가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대응은 이번 단판 승부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교역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백악관이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가 오픈 AI, 소프트뱅크 등의 인공지능 투자에 이어서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의 사례라고 홍보를 한 겁니다. 안 장관은 이 3주 전에도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서 조선과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 등 에너지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 장관은 또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미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의 참여에 대해서도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시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조선과 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서의 한미 협력에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 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 공지는 없을 것이라며 황 총리의 사건과 함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던 만큼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일부 맞물려 헌재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한 행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들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건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입니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경우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건데 헌재는 이 사유가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위헌, 위법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 같은 쟁점들과 별개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종족수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 흠결에 따른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 준비 기일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청사는 오늘 오후 8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요 사건을 대비해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필수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이 아닌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타고 오는 일반 차량은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사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인용에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직무 복귀보다 25%포인트 높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인용 응답은 5%포인트 늘었고 기각 응답은 4%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 38%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우세를 보였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 순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산 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가 7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영장에는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일정 기록을 포함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보궐선거 당시 명시 측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준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걸로 의심합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명 씨와 김 씨를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와 강전부 시장, 김병민 정무부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한 양측 진술은 엇갈립니다. 명 씨 측은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데다 함께 여론조사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 없고 돈이 오간 사실도 몰랐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김한정 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대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한 문다혜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숙박업 영업신고 왜 안 하셨나요?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49%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시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5년간 3곳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1억 3,6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문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았고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는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속속 복귀 시한이 다가옵니다. 이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적과 유급이 불가피한데요. 의대생들은 휴학계는 유효하다며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가기 전입니다. 그 시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는 오늘을 복귀 시한으로 잡고 이를 넘길 경우 학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대 등 3개 학교, 28일엔 가톨릭대를 비롯한 7개 학교 등 이달 말까지 각 의과대학은 차례로 복귀 시한을 맞습니다. 이후엔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 유급이 되고 등록까지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목전까지 온 상황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면서 휴학계 처리에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복귀 시한을 맞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제적 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작년의 행동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현재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1대1 면담을 넘어 학부모 설명회를 여는 등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협의회는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 인상이 의료개혁에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여전히 의료사고를 면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1월 공장과 상업, 업무용 빌딩 등 전체 부동산 시장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든 가운데 유일하게 아파트 거래액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와 대금 지급 시기 갈등으로 납품을 일부 중단했던 농심이 오늘부터 정상 납품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급을 전면 중단한 서울우유 측은 아직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3% 가까이 오른 6만 200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5달 만에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영 환경 악화를 전망하며 위기 극복과 생존을 넘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지원자 8명을 모두 면접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직무수행 계획 발표, 질의 답변 등 면접을 거쳐 EBS 사장을 임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48살 교사 명재환에 대한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구속 송치된 명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된 명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늘까지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강 상류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죠. 네,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역 장교 양광준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씨였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살인과 사체 훼손에 이어 시신 유기까지 잔혹 범죄라는 판단에 신상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영광급 장교 1986년생 양광준. 육사를 졸업한 뒤 A씨와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재판은 약 100일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구속된 양 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이후 양광준은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항소 여부는 양광준의 뜻에 따라 정해집니다. YTN 지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주일 미군 확대 계획을 보류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한미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군 전투사령부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이 미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는 등 세계 권역별로 있던 사령부를 대폭 합치는 방식입니다. 구조조정안에는 주일 미군 확대 계획을 중단해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주일 미군의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자위대와의 지휘 통제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寄与する抑止力として十分機能するためのものとしては在日米軍のプレゼンスが確保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 일본 언론들은 미 언론 보도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중지하면 미일 간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며 양국이 계획했던 억지력과 대체력 강화도 답보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이어 주일 미군 규모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일 간 군사협력 방향은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달 말 일본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방위사관과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일 간 주일 미군을 둘러싼 논의는 주한 미군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구조조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백악관, 의회와 조율 없이 해외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 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이 한국에서 더 많은 달걀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달걀 수입을 늘리는 국가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평화유지군 논의를 주도하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종전 합의 시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현지 시각 20일 런던에서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 관련 군 수뇌부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군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하늘과 바다,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종전 합의가 이뤄지면 즉각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8도로 출근길에도 추위 걱정이 없고요. 낮이 되면 기온은 10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휴일인 모레는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맑고 따뜻한 날씨지만 그만큼 크게 나는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 스모그도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먼지가 확대되겠고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또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동 지역으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으로 대기도 같이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중부 서해안 지역은 출근길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7.4도로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이 17도, 대구 22도, 광주 19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